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일인데요. 솔직히 이 사연을 털어놓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한 몇 달은 썼다 지웠다 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그래도 혼자 끙끙 앓으며 품고 있는 것보다 털어놓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작은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셨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게 일상이었고 손에는 항상 화상 자국이랑 굳은 살이 박혀 있으셨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으면 거칠거칠해서 따가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와 아버지가 뒤늦게 병원에 갔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대요. 아버지가 병원 복도에서 벽을 짚고 우시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시던 분이었는데 저는 무서워서 아버지 작업 복자락을 잡고 서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도리어 안아주시면서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죠. 그 뒤로 아버지는 혼자서 절 키우셨어요. 아침밥도 차려주시고 도시락도 싸주시고 학교 행사 때 오시려고 일부러 일도 빠지고 그동안 주변에서 재혼 권유도 많이 받으셨대요. 아버지 동료분들이 애가 엄마 손이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소개시켜준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거절하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 한 번은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는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없어? 아빠도 외롭잖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절 보셨어요. 한참 뜸을 들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엄마 오면 하정이가 눈치 볼까봐. 아빠는 너 하나면 돼. 우리 하정이만 잘 크면 아빠는 그걸로 됐어. 그 말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알았어 하고는 제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아버지한테 절대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빨리 커서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다고 그때 다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아버지 월급으로는 빠듯해서 저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아버지한테는 동아리 활동 있어서 늦어, 애들이랑 공부하다 갈 거라 늦어 라고 거짓말하고 학교 끝나면 바로 편의점으로 가서 밤까지 일했죠. 집에 오면 10시에서 11시였는데 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죠. 다행이다 싶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알바하고 있는데 편의점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카운터 뒤에서 얼어붙었어요. 아빠, 어떻게 알고 왔어? 우선 집에 가 있어.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절 보시더니 편의점 사장님한테 전화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저한테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일 안 끝났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제 팔을 잡고 그냥 데리고 나오셨어요. 아마도 아버진 제가 학생이니 그만두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것 같았고 곧바로 근처에 있던 사장님이 오셔서 전 그대로 해고됐죠. 집으로 가면서도 저는 계속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빠, 내가 쓸 게 있어서 그래. 내 욕심으로 필요한 돈 모으려고 그러는 거여서 아빠 돈 안 쓰고 싶어. 네가 고생하는 꼴 내가 어떻게 봐. 아빠가 더 벌면 되지. 넌 학생답게 공부만 해라.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밥 먹으라고 하셔서 밥을 떴는데 목이 막혀서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날 밤 아버지한테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책장 넘기는 소리. 살짝 아버지 방문을 열어봤더니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보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용접기술 책이었어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신 거였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공부하시고 거의 2년을 그러셨어요.
자격증을 하나씩 따시면서 아버진 점점 더 좋은 데로 이직하셨어요. 작은 공장에서 좀 더 큰 기업으로, 거기서 또 더 큰 데로.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 아버지는 큰 조선소 하청업체 반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엄청 대단한 곳은 아니었지만 아버지한테는 큰 승진이었죠.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안정적인 삶을 가질 수 있었어요. 드디어 기나긴 가난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우리 딸 잘 컸다고. 나는 잘 버텼다고 좋아하고 있을 거야. 저한테 아버진 세상 전부였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복지학과를 갔어요. 사실 간호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돼서 그 과를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 된 것 같아요.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 과외 알바도 하면서 용돈도 제가 벌었어요. 아버지한테 손 안 벌리려고요. 졸업 후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에 갈 곳 없는 아이들 돌보는 일이었는데 숙제 봐주고 간식 챙겨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일이었죠. 급여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서 그곳에서 일하는 게 좋아서 버텼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센터 문 열고 들어가면 애들이 선생님 하면서 달려오거든요. 그 얼굴들 보면 피로가 싹 풀렸어요. 돈보다 보람으로 버티는 일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30쯤이었을 때였어요. 사실 그 전부터 소개팅 제의가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센터 선배 언니들이 너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지.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 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30이 되니까 뭔가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하고 애 낳고 저만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슬쩍슬쩍 넌 시집 안 가냐고 물으시고 그래서 슬슬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해봐야겠다 싶었달까요? 마음의 문을 좀 열어보자 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에 센터 선배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하정아, 나 테니스 치러 가는데 너도 갈래?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있는데 괜찮은 사람들이야. 언니 나 테니스 칠 줄 몰라. 그냥 구경만 해도 돼. 사람들 좀 만나고 그러라고. 맨날 센터랑 집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땐 별 기대 없이 따라갔어요. 가보니까 언니가 같이 운동하는 동호회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들 친해 보였어요. 저는 좀 어색해서 구석에 서 있었는데 한쪽에 저처럼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들썩하게 웃고 있는데 그 사람만 음료수 들고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첫인상이 좀 특이했어요. 뭔가 혼자 동떨어져 있는 느낌? 멍하니 서 있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치니까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IT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IT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죠. 그냥 좀 특이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보통 모르는 번호를 안 받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받아보니까 그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테니스장에서 뵀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갈색 바지에 흰색 티셔츠 입고 있던 아, 네. 그때 음료수 들고 서 계셨던 분? 아, 네, 맞아요. 저기 실례지만 밥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건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밥을 먹자니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 언니한테 물어봤다더라고요. 언니가
걔 괜찮은 애라고 하던데 한번 만나봐 라고 해서 준 거래요. 저는 좀 망설였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안 나갔을 텐데 이제는 연애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로 한 터라 왠지 용기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주말에 동네 근처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은 별말이 없더라고요. 본인이 만나자고 했으면서 말이에요. 제가 뭐 드실 거예요? 하면 아무거나요 하고 여기 자주 오세요? 하면 아니요 하고 제가 뭘 물어봐야 대답을 하고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죠. 밥 먹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랑은 안 되겠다. 대화가 안 통해. 그래서 좀 빨리 식사를 끝내고 계산하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말하더라고요. 저 원래 말주변이 없어서요. 그 여자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하정 씨를 또 보고 싶습니다. 그 말투가 어찌나 진지하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보통 남자들이 여자한테 관심 있으면 말 많이 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반대였어요.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쑥맥 같기도 하고 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게 이상하게 싫진 않더라고요. 알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남편 얼굴이 환해지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웃는 얼굴이 순해 보였어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어요. 대략 1년 정도 만났는데 남편은 늘 바빴어요. 회사 운영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미팅 있다, 투자자 만난다, 야근해야 한다,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많았어요. 바빠서 자주 못 만났는데 그래도 막상 만나면 저한테 잘해줬어요. 말로 표현하는 건 여전히 서툴렀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생일 때 있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나요. 생일 저녁에 만났는데 남편이 큰 쇼핑백을 들고 온 거예요. 뭐냐고 물었더니 가방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선물 상자가 5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하정이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여러 개 샀어. 한번 봐봐. 제일 마음에 드는 선물을 메인 선물이라고 하자. 그 말이 너무 웃겨서 한참을 웃었어요. 보통 선물 하나를 고민해서 사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제가 평소에 관심 있고 좋다고 했던 물건 여러 개를 산 거예요. 그게 이 사람 스타일이었어요. 서툴지만 진심인 거. 또 한 번은 제가 센터에서 야근을 하게 됐어요. 일이 길어져서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났어요. 남편한테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일이 늦어져서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자나보다 싶었죠. 센터 문 잠그고 나오는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남편이었어요. 어? 여기 왜 왔어? 연락을 하지. 전화하면 일 방해될까봐 그냥 기다렸어. 나중에 들으니까 3시간 넘게 서 있었대요. 추운 날이었는데 그 앞에서 그냥 서서 기다린 거예요. 참 답답하면서도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날 남편 손을 잡았는데 손이 얼음장이더라고요. 그 손을 잡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랑은 결혼해도 되겠다고. 그러다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30이 넘었고 주변에서도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고 하니까요. 어느 날 저녁 먹으면서 제가 슬쩍 운을 띄웠어요. 우리 내년쯤 결혼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뭔가 싶었죠? 하정아, 있잖아. 나 사실 비혼주의자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장난치지 마 하고 웃었는데 남편 얼굴이 진지한 거예요. 웃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한 사람을 평생 책임진다는 게 너무 무겁게 느껴져.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야 하나? 그러면 우리는 뭐냐고, 1년 동안 만난 건 뭐였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하더라고요. 너를 이용하거나 속이려던 게 아니야. 난 그냥 평범한 연애를 한 거야. 진심으로 너를 좋아하는 건 맞고, 근데 결혼은 다른 문제야. 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부담스러워. 그날 집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이 사람이 좋긴 좋은데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랑 계속 만나봤자 미래가 없잖아요. 저는 결혼이 하고 싶었거든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과 저는 서로 사랑하는 게 분명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이 바뀌겠지 하고 우선 기다려봤어요. 근데 반년이 더 지나도 남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거나 침묵했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이러다가 35, 40이 되면 어떡하나 싶었죠. 결국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헤어지자. 남편이 놀란 얼굴로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넌 결혼 생각 없잖아. 난 있거든. 결혼 생각 없는 사람이랑 계속 만날 순 없어. 시간 낭비야 서로.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절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잡아주면 좋겠다고. 못 이기는 척 결혼하자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근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저는 버스 타고 집에 오면서 또 펑펑 울었어요. 이대로 끝이구나 싶어서요. 헤어지자고 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도 남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진짜 끝난 건가 싶어서 허무하더라고요. 그래도 1년 반을 만났는데 이렇게 끝나나.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잘 헤어진 거야. 결혼 생각 없는 남자 만나봤자 뭐해? 라고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센터 문 잠그고 나오는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남편이었어요. 연애할 때 종종 저를 데리러 오던 그 모습 그대로요. 왜 왔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부탁이야.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알았다고 했어요. 근처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는데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짜증이 났지만 우선 기다렸어요. 이 사람은 원래 말 꺼내는데 시간 걸리는 사람이니까. 사실 나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셔. 저는 순간 남편의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어렸을 때 사고로 같이 돌아가셨어.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뒤로 친척집 전전하면서 컸어. 큰아버지 집, 고모 집,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살았어. 그래서 가족이라는 건 나한텐 트라우마 같은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도 어머니를 일찍 잃어서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전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이 사람은 둘 다 없었던 거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 내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을 만든다는 건 잃는 슬픔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잖아. 우리 부모님처럼 또 이러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일까봐. 너한테 그렇게 약해 보이기 싫었어. 전 바로 남편을 안아줬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하자.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무섭지만 그럼에도 하정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됐어요.
돌고 돌아 결국 서로에게 정착한 거였죠. 그런데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자 남편이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은 올리지 말자. 부모님 없이 식장에 서는 게 너무 쓸쓸할 것 같아서. 부모님 자리에 아무도 없으면 나 못 버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남편의 마음을 바로 이해했어요. 다른 사람들 결혼식 가면 양가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서 웃고 계시잖아요.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눈물 흘리시고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됐거든요. 저도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결혼식 생각하면 좀 씁쓸하긴 했고요. 알았어. 식 없이 하자. 나중에 혼인신고만 하면 되지. 우리끼리 조촐하게라도 파티하자, 그럼. 결국 우린 그렇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로 하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러 내려갔어요. 주말에 친정에 가서 아버지랑 저녁 먹으면서 말을 꺼냈죠. 아빠, 나 준석 씨랑 결혼하려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멈추셨어요. 뭐? 그 자식이랑? 응. 사실 아버지는 이전에 남편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버지 얼굴이 곧장 굳어지더라고요. 식은 언제 올릴지 얘기해봤어? 안 올리려고. 준석이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식장에 서기 힘들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서 식은 생략하기로 했어. 뭐? 결혼을 식도 없이? 그게 말이 되냐?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저는 좀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시는 거 오랜만에 봤거든요. 아빠, 걔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 이해해줘. 무슨 사정? 그 자식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사업한다면서 맨날 바쁘다고 얼굴도 안 비추고 매번 너 섭섭하게 만들고 결혼 싫다고 했다가 갑자기 하겠다고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느낌이 온다고. 숨기는 거 아니야. 준석 씨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서 가족을 만드는 게 무서웠대. 근데 우리 둘이 이렇게 사랑하잖아. 지금은 마음을 바꿨어. 저는 아버지한테 남편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 친척집 전전하면서 컸다는 것, 그래서 가족을 만드는 게 두려웠다는 것. 한참을 듣고 계시던 아버지는 그제야 표정이 좀 누그러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뜸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좋다면 아빠가 뭐라 하겠냐. 근데? 뭔가 이상하면 바로 말해라. 알았지?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바로 도와줄 테니까. 사실 난 아직도 의심쩍긴 하다. 그래도 널 믿고 허락해 줄게. 알았어, 아빠. 걱정하지 마. 허락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아버진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끝까지 찜찜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시고 그때 저는 그냥 아버지가 딸 시집 보내는 게 서운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부부가 되었어요.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남편이 바쁘긴 해도 퇴근하면 저랑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엔 근처 마트 가서 장도 보고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저녁에 같이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남편이 제 어깨에 기대면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옆에 누가 있다는 것, 퇴근하고 집에 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혼자 살 땐 몰랐던 것들이 새삼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는 조금만 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남편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가지자고요. 혼인신고도 같이 살면서 천천히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바쁘니까 시간 날 때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센터 일이 바빠서 그러자고 했어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어차피 같이 사는 건데 서류가 뭐 그리 중요하냐 싶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남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스타트업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침이 심하다고.
대박 나면 큰돈 벌고 안 되면 바로 망하고요. 남편 회사는 후자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투자 받기로 한 데서 갑자기 엎어지고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밤 늦게까지 노트북 붙잡고 있는 날이 많아졌고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예전에는 퇴근하면 오늘 뭐 했어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요즘은 집에 와도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일만 했어요. 저는 제 월급 거의 다 생활비로 쓰면서 남편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어요. 센터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아끼면 괜찮았거든요. 외식도 줄이고 옷도 사지 않고 화장품도 다 쓸 때까지 안 사고 어떻게든 절약하면서 버텼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다툼도 잦아졌어요. 사소한 것 가지고 신경질 부리는 일이 늘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반찬이 떨어져서 급한 대로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돈을 써?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속상해서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매일 반찬 만들 여유가 없어. 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방을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밤 10시, 11시는 기본이고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었죠. 주말에도 미팅 있다면서 나가는 날이 많았고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주말에도 맨날 나가고. 남편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그래. 투자자 만나야 하고 거래처 미팅도 있고. 지금 그냥 보내면 우리 진짜 망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만 말해줘.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 됐어.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신경 쓰지 마. 그 말투가 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전 같으면 신경 써줘서 고마워 정도는 했을 텐데. 근데 사업이 힘드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나 예민해지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건 여전히 느껴졌어요. 제가 감기 걸려서 누워있으면 약 사다 주고 죽 끓여주고 기념일은 바빠도 잊지 않고 챙겼어요. 하다못해 꽃이라도 한 송이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힘든 시기라서 그런 거고 사업이 안정되면 나아지겠지 했죠. 근데도 뭔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제 옆에 있어도 다른 데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같이 TV를 봐도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대화에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고 설명하긴 어려운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무렵에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왔어요. 제가 계속 언제 혼인신고할 거냐고 물었거든요. 우리는 식도 안 올렸으니까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한 게 실감이 날 것 같다고요. 자료도 다 준비해놨는데 더 미룰 것 없지 않냐고 물었죠. 우리는 일하고 쉬는 패턴이 잘 안 맞았으니 본인이 해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혼인신고 해왔어. 우리 같이 산 지 1년 넘었는데 아직 신고 안 했잖아. 우리 둘 다 바쁘니 시간 맞추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다 처리했어. 남편이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신경 써준 게 고맙더라고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혼인관계 증명서가 들어있었어요. 제 이름이랑 남편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저는 자세히 보지 않고 곧장 서류철에 넣어두고서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 곧바로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모든 게 나아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출장 간다고 짐을 싸는 걸 도와줬거든요. 캐리어 열어서 옷 넣어주고 세면 두고 챙겨주고 있는데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지더라고요. 꺼내봤더니 비타민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비타민이 아니었어요. 엽산제였거든요.
임신 준비할 때 먹는 거 있잖아요. 저는 좀 의아해서 물었죠. 이거 뭐야? 엽산이네? 남편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말하더라고요. 아, 그거 그 회사 직원이 부탁해서 사다 준 건데 깜빡하고 안 줬네. 내일 줘야겠다. 저는 아, 그래? 하고 넘겼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남편 회사에 여직원들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였어요. 또 명절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해 추석에 함께 친정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회사 일이 급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명절인데 회사 일이 뭐가 있냐고 했더니 투자자 미팅이 갑자기 잡혔어. 미안해 라고 했어요. 저는 좀 서운했지만 사업이 힘든 시기니까 그러려니 했죠. 근데 명절 끝나고 집에 와서 카드 내역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추석 당일에 백화점 식품관에서 30만 원 정도 결제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뭐야? 추석 때 백화점 갔어? 아, 그거 거래처 선물. 급하게 준비해야 해서. 추석 당일에? 명절에 거래처 선물을?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깜빡했지 뭐야.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해서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추석 당일에 백화점 가서 거래처 선물을 사? 보통 명절 전에 미리 준비하잖아요.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고 가장 이상했던 건 전화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핸드폰이 거실에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화면을 봤더니 김 부장이라고 떠있길래 회사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안 받았어요. 근데 남편이 샤워하고 나와서 부재중 전화 확인하더니 급하게 밖으로 나가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베란다로 나가서 문 닫고 통화하는 거예요. 왜 굳이 밖에 나가서 전화해? 아, 회사 일이야. 좀 민감한 거라서. 그 뒤로 남편은 통화를 꼭 밖에 나가서 했어요. 예전에는 제 옆에서도 했는데 언제부턴가 전화 오면 베란다나 현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전 그것도 회사 일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바보 같죠? 지금 생각하면 다 신호였는데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럼에도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전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했어요. 아침도 일찍 일어나서 챙겨주고 저녁도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근데 남편은 그런 저한테 점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밥 먹으면서도 자꾸 한숨 쉬고 절 볼 때 눈을 잘 못 마주치고 힘드니까 미안한 거라고. 제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자기가 더 책임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 회사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고 남편은 거의 매일 새벽에 들어왔어요. 딱 봐도 얼굴이 말이 아니게 됐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이 힘든 때니까 가족인 내가 더 도와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알바를 시작했어요. 센터 끝나고 집 근처 카페에서 저녁 알바를 했죠. 센터 퇴근하면 바로 카페 가서 10시까지 일하고 그렇게 버는 돈을 모아 생활비에 보태고 남편 회사 급한 돈 생기면 보태줬어요. 남편은 처음에 너까지 무리하면 안 돼. 그만둬. 라고 했는데 제가 괜찮아. 운동 삼아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한테는 말 못했어요. 걱정하실까봐. 전화 오면 잘 지내. 남편도 잘 있어. 하고 끊었죠. 아버지가 가끔 서위는 뭐해? 요즘 통화도 못하네. 하시면 바빠서 그래. 회사 일이 많대. 하고 얼버무렸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결국 쓰러졌어요. 카페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니까 병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에 빈혈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못 먹고 무리해서 그렇다고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아버지한테 연락이 갔어요. 아버지가 급하게 올라오셨는데 병실 문 열고 들어오시는 아버지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얼마나 놀라셨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셨죠. 하정아, 너 이게 뭔 일이야? 왜 병원이야? 아빠 괜찮아. 좀 무리해서 그래. 금방 나아. 무리는 무슨 무리? 준석이는 어딨어? 연락 안 됐어? 알고 보니 아버지가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대요. 문자도 남겼는데 답이 없었다고. 나중에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미팅 중이라 못 받았어. 미안해. 라고 하더래요. 그 말 듣고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남편 뭐하는 놈이야? 마누라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아빠 회사 일이 급했나 봐. 원래 바빠. 아이 바쁘면 다야. 저녁에 병원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남편은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병원에 왔어요. 아버진 그때까지 제 옆에 계셨는데 남편 보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마누라 건강도 못 챙기면서 무슨 사업이야 사업은. 남편이 고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했는데 아버지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화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기도 하고. 병원에서 곧 퇴원하고 저는 친정에 내려갔어요. 남편한테는 친정에서 좀 쉬다 온다고 했어요. 솔직히 몸도 안 좋았지만 머리도 좀 식히고 싶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자꾸 제가 뭔가 해줘야 할 것 같고 이상하게 의심되는 것들이 많고 해서 편히 못 쉬겠더라고요. 친정에서 며칠 쉬면서 아버지랑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오셔서 차려주시고 저는 그냥 먹고 자고 오랜만에 푹 쉬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계속 밖에서 일하시고 늦게까지 바쁘게 생활하셨고요. 그렇게 혼자 쉬면서 생각해보니까 현실이 막막하더라고요. 남편 회사는 점점 안 좋아지고 저는 몸까지 아프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싶었어요. 결국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나 부탁할 게 있어. 뭔데? 하나뿐인 자식이 이런 말해서 너무 염치 없고 죄송스러운데 사실 남편 회사가 많이 어려워. 지금 우리 사정이 급해서 그러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얼마 안 돼도 돼. 1,000만 원, 아니 한 500만 원이라도.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우신가 싶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급히 말했어요. 어려우면 괜찮아. 아빠 사정 안 좋으면 다른 데서 알아볼게. 내가 너무 갑자기 말해서 놀랐지? 미안해.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줘.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우시는 걸 본 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아빠 왜 그래? 왜 울어? 사정 어려우면 괜찮다니까. 사실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야. 그냥 마음이 급해서 말해본 거야. 미안해요,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힘들게 입을 여셨어요. 그깟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럼 왜? 넌 네 남편이 뭐하고 다니는지 진짜 모르냐?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방에서 서류 뭉치를 가져오셨어요. 두툼한 봉투였어요. 아버지가 식탁 위에 그걸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뭐야, 아빠? 네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결심했어.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있을 거라고 느꼈지. 그래서 알아봤다. 아버지가 봉투를 열어서 서류들을 꺼내셨어요. 사진도 있었고 문서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어요.
사진 속에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모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사진,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 차에서 내리는 사진, 여러 장이었어요. 여자는 저보다 어려 보였어요. 20대 중후반쯤에 젊고 세련돼 보이는 여자.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네 남편이 지난 8년 사귄 여자란다. 지금도 만나고 있어. 저 여자랑 결혼 준비 중이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8년? 그럼 나를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여자라는 건데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아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냥 준석 씨랑 닮은 사람이거나.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했다. 저 여자 이름도 알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년을 같이 살았는데 같은 집에서 밥 먹고 자고 웃고 울고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 그리고 이준석이 부모님도 살아계셔. 뭐? 돌아가셨다면서? 살아계셔. 두 분 다 아빠가 확인했어. 저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니. 그럼 그때 울면서 했던 말들은 다 뭐야? 부모님 돌아가셔서 결혼이 무섭다던 말, 가족 만드는 게 트라우마라던 말,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꿈속을 걷고 있는 기분이었죠. 남편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떠오르면서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아빠. 근데 우리 혼인신고했어. 준석 씨가 해왔는데 서류도 있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친정 올 때 일거리들을 가져오면서 서류철도 함께 챙겼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서 남편이 줬던 혼인관계 증명서를 아버지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봐. 여기 내 이름이랑 남편 이름 나와 있고 정식 서류 맞잖아. 우리가 이미 부부인데 거기랑 결혼해서 뭘 하겠다는 거겠어. 아버지가 서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지금 다시 떼보자. 인터넷으로 되지? 저는 아직까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 신청했어요. 잠깐 기다리니까 서류가 떴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혼인 기록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 저는 미혼으로 나와 있었어요. 아빠, 나 혼인 기록이 없어. 뭐지 그럼? 아버지가 화면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니까 이서방이 해왔다는 그 서류 가짜야. 위조한 거겠지. 아예 작정하고 널 속이려. 어떻게 그런 걸 속이냐?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지. 에이,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했던 모든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비혼주의라던 것,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결혼식 올리기 싫다던 것, 혼인신고 해왔다던 것,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법적으로는 그냥 같이 사는 여자, 동거녀였던 거예요. 울어도 돼. 그렇게 크게 울고 그냥 털어내. 그런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깝다. 저는 그 말에 터졌어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그와 함께한 지난 시간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집 부모 만나자. 아빠가 연락처 알아냈어. 아버지가 뒷조사하시면서 남편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내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만나기 싫었어요. 무슨 얼굴로 만나요. 근데 아버지가 만나서 얘긴 해봐야지. 어떻게 나오나 보게. 라고 하셔서 따라갔어요. 아버지가 전화해서 약속을 잡으셨어요. 아드님 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시부모님 쪽에서는 뭔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버지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저에겐 죽은 줄 알았던 시부모님이라는 분들이 오셨는데 딱 보기엔 정말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만나자마자 아버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제 딸은 그쪽 아드님인 이준석 군의 아내로 2년째 함께 살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시부모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남편 어머니가 남편 아버지를 쳐다보셨어요. 뭔가 아는 눈치였어요. 알고 계셨군요. 그게 아드님이 제 딸한테 본인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친척집 전전하면서 컸다고. 다 거짓말이었더군요.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본인 자식이 당신 부모가 죽었다고 말하는 걸 알고 계셨냐고요? 시부모님은 아무 말을 못하고 계셨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던 사람들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들 알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러지? 혼인신고서도 위조해서 제 딸한테 줬더군요. 결혼생활 2년 동안 속였습니다. 연인으로 지낸 시간까지 합치면 4년이에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정말로 기가 막혔어요. 그게 우리 아들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사업하면서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님이 결혼 생활에 만족을 못 줬으니까 우리 아들이 다른 데서 찾은 거 아닐까요? 여자가 남자를 잘 챙겨줬으면 바람을 피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저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속은 건 저인데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쪽 아들이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한테 잘못했다고요? 사기라뇨.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혼인신고 위조가 사기 아니면 뭡니까? 내 딸 인생을 갖고 놀았는데. 그리고 바람 피운 거라뇨. 내 딸을 만나기 전부터 다른 여자와 오랫동안 만나고 있었고 양쪽 여자를 속이면서 초혼인 척했습니다. 자식이 천하의 사기꾼이 돼서 애먼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중인데 인간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시부모님은 끝까지 뻔뻔했어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아들한테 잘 말해보겠다는 말만 하고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아버지도 더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며 절 데리고 나오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며칠을 울기만 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눈만 감으면 남편 얼굴이 떠오르고 같이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고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어요. 왜 나는 혼인신고가 된 줄 알았을까? 정말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살면서 미세한 변화들이 있었을 텐데 제대로 살피지 않고 넘어간 제 자신이 너무나 답답하고 바보 같았어요. 남편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스스로를 책망하고 또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나중엔 솔직히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 싶었어요. 이걸 파헤쳐서 뭐해? 어차피 다 부서질 건데. 남편한테 조용히 헤어지자고 하고 없던 일로 하고 새 출발하면 안 되나? 그게 더 편할 것 같았어요. 싸우고 법적 다툼하고 그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빠, 나 그냥 조용히 헤어지고 싶어. 조사하고 고소하고 그런 거 안 할래. 그냥 끝내고 싶어. 아버지가 한참 절 바라보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럼 제가 뭘 배우냐? 누굴 위해서 조용히 끝내는 거냐고. 네 인생의 가장 귀한 몇 년을 그놈이 빼앗아간 건데 그냥 넘어가면 쟨 아무 벌도 안 받아. 또 다른 여자한테 똑같이 하겠지. 그리고 네 남은 인생은 뭐가 되냐? 평생 속은 채로 살 뻔했다는 거 그거 그냥 삼키고 살 수 있겠어?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겠냐고.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이대로 끝내면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오랫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제 시간과 마음을 다 바쳤는데 이 사람은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끝났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할 것 같았어요. 아빠가 도와줄게. 끝까지 가보자. 네가 당한 거 다 받아내자고.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복수하기로요. 복수를 결심하고 며칠 뒤에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센터 선배 언니였습니다. 남편을 처음 소개해준 그 테니스 동호회 언니요. 하정아, 너 지금 어디야? 나 할 말 있어. 마침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곧바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언니가 한숨을 몇 번이나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너한테 죄 지은 게 있어. 뭔데? 네 남편 있잖아, 이준석. 잘 지내고 있어? 뭔가 이상한 거 없어?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언니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해줘. 언니가 말하길 사실 언니는 남편을 잘 모른대요. 그냥 지인의 지인이니까 건너서 아는 사이였다고요. 저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도 잘 됐다고 넘어갔대요. 그러다 한 달 전 동호회 모임에서 남편을 우연히 봤다는 겁니다. 언니 혼자 본 터라 뭔가 이상해서 인사하려고 다가갔는데 남편이 언니를 못 본 척하고 서둘러 나갔대요. 그때 바로 누구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넘겼어. 회사 사람인가 보다 했거든.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하더라고. 몇 날 며칠 고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미안해. 근데 내가 볼 땐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아 분명. 저는 언니한테 괜찮다고 했어요. 언니 잘못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다면 저는 또 바보처럼 별일 아니라고, 회사 사람일 거라고 얘기했겠죠. 그렇게 남편은 알게 모르게 그 여자와 저 사이를 오가며 두 집 살림을 지냈을 거예요. 겉으로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진심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언니가 미안해하면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라고 했어요. 전 그냥 고맙다고 했어요. 사실 언니 덕분에 확실해졌거든요. 절대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복수를 결심하고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일단 남편 몰래 짐을 빼야 했어요. 친정에 있는 동안 남편한텐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라고 연락했어요. 남편은 알았어, 쉬어 라고만 답하더라고요. 걱정하는 기색도 별로 없었어요. 하긴 뭐 결혼 준비하느라 바빴을 테니 오히려 잘 됐겠다 싶었겠죠. 아버지랑 같이 집에 가서 제 짐을 뺐어요. 남편이 회사 간 시간에 짐 빼면서 제가 그동안 쓴 돈, 영수증이랑 카드 내역, 이체 내역 다 정리했어요. 생활비, 남편 회사에 보탠 돈, 알바에서 준 돈 다 증거로 모았어요. 그리고 남편 물건들을 뒤졌어요. 서랍, 옷장, 책상, 거기서 결정적인 게 나왔어요. 청첩장이었어요. 어찌나 꽁꽁 숨겨놨던지 작정하고 찾지 않으면 절대 못 봤을 거예요. 청첩장에는 남편 이름이랑 그 여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한 달 뒤였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청첩장을 사진 찍어두고 다른 증거들도 다 챙겼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작전을 짰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나 잠깐 올라왔는데 저녁에 만나자. 오랜만에 데이트하게. 꼭 나와? 남편이 뜸을 들이더니 나 바쁜데. 알았어, 어디서 볼까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 많은 카페를 찾았고 그리로 오라고 했어요. 가보니까 남편이 먼저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절 보더니 그 아버진 좀 어떠셔? 하면서 걱정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 사람이 아직도 연기를 하고 있구나. 많이 나아지셨어. 걱정도 해주고 고맙네. 바빠서 정신 없을 텐데. 그제야 남편이 웃더라고요. 전 곧장 시작했어요. 있잖아. 나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우리 혼인신고한 거 맞지? 남편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니 금방 풀어지면서 당연하지. 왜? 하더라고요. 그냥 서류 정리하다가 생각나서. 뭘 그런 질문을 해. 깜짝 놀랐네. 전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직접 된 혼인관계 증명서요. 그럼 이건 뭐야?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거기에는 혼인 기록이 없었거든요. 네가 해봤다는 혼인신고 안 돼 있더라. 나 미혼이래. 우리 결혼 진짜 아니었어?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변명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뒤에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남편이 8년을 만났다던 그 여자랑 그 여자 아버지였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완전히 질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알아낸 그 여자 쪽 연락처를 통해서 며칠 전에 제가 직접 연락했어요. 제가 누군지, 남편이 뭘 숨기고 있는지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그 여잔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이라고, 준석 씨가 그럴 리 없다고요. 하긴 8년을 만나왔으니 신뢰가 깊었겠죠? 그래서 증거를 보내드렸어요. 저랑 남편이 같이 찍은 사진들, 그동안 나눈 대화들, 같이 살던 집 계약서, 그제야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였어요. 남편 몰래. 그 여자가 남편한테 다가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뻘겋게 부어 있었어요. 이미 한바탕 운 것 같더군요. 오빠, 내가 들은 게 사실이야? 지금 이 상황은 뭔데?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그 여자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엄청 차가웠어요. 자네가 8년 동안 내 딸 만나면서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있었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딸한텐 초혼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버님, 저는... 됐어, 변명 듣기 싫어. 그 여자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던지셨어요. 쿵 소리가 났어요. 파혼이야. 그리고 우리 딸한테 그동안 쓴 돈, 예물값, 예식장 계약금 전부 배상해. 법적으로 갈 거야. 사람만 보고 우린 모든 경제적 부담을 다 지기로 했는데 믿었던 결과가 고작 이거라니. 남편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8년이야. 8년 동안 날 속였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자는 남편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렇게 난리를 피우다가 여자 아버지가 억지로 여자를 이끌어서 결국 그렇게 가버렸어요. 피해자인데도 끝이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얼마를 보상받는다고 해도 그 상처가 지워질까요? 그 여자가 나가자마자 남편이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어요. 미안해. 너를 사랑한 건 진짜였어. 코웃음이 나왔어요. 드라마 같은 대사를 실제로 듣게 되다니. 지금 나한테 그걸 믿으라는 거야? 처음엔 정말 너만 있으면 됐어. 근데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저쪽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거든. 투자 얘기가 오갔어. 그 돈 받고 나서 저쪽 정리하고 너한테 제대로 가려고 했어. 웃기지 마. 저 여자는 8년 동안 만났다며. 근데 지금 나를 택하려고 했다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내연녀된 기분이야.
저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진심으로 사랑한 적 없어. 날 사랑해 주니까 만났던 거야. 그러니까 오래 만나면서도 결혼을 안 했었지. 경제적인 조건, 상황 다 제외하고 내가 진심으로 위했던 건 당신이야. 믿어줘. 저희 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셨어요. 남편 앞에 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넌 내 딸 인생을 갖고 놀았어. 혼인신고 위조해서 속이고 돈도 뜯어가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거야. 민사소송도 갈 거고. 각오해. 그때 가서도 이렇게 멀쩡히 말하나 보자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말주변이 없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지? 근데 거짓말은 잘하더라.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켰잖아. 대단해. 그 입 가지고 평생 잘 살아봐. 남편이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카페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이제 끝났어. 저는 그 말에 터졌어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시원하면서도 슬펐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으면서도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근데 잘 버텼어. 내 딸 장하다. 아빠가 있어서 버틴 거야.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빠가 장담해. 이후에 저는 사문서 위조로 남편을 고소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 위조한 걸로요. 그리고 동거하면서 제가 쓴 생활비, 남편 회사에 보탠 돈 증거 모아서 민사소송도 걸었어요. 과정이 길고 힘들었지만 결국 받아낼 건 받아냈어요. 그 여자한테는 완전히 파혼당했어요. 소문이 나서 남편 회사도 결국 망했고요. 투자 받으려던 것도 다 엎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다시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 얼굴 보면 힘들었던 것도 좀 잊혀지더라고요. 선생님이 최고예요. 이런 말 해주는 애들 보면 웃게 돼요. 아버지는 여전히 주말마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밥은 먹었냐? 별일 없냐? 하시면서 가끔 올라오셔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가세요. 가끔 그 시간이 꿈이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사기였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거든요. 왜 그때 신호를 못 알아챘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중이에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한테 이 세상 전부인 아버지가 있으니 잘 헤쳐나가 보려고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겨나가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괜찮진 않지만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남편 생각에 눈물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요. 천천히 하루하루. 그거로도 지금 저에겐 충분해요.